법률 효과가 발생한다라고 돼 있죠. 이걸 결과라고 말하는 거예요. 결과 이렇게. 그래서 원인에 대한 결과를 규정해 놓은 것이 법률이고 그 내용을 우리가 배우려고 한다는 거죠. 근데 일반적으로 사법적 영역에서는요. 자, 국민 모두가 해당되는 법률의 내용을 모두 알고 있는 것 아닙니다. 법률을 몰라서라도 잘못된 행동을 할 수가 있고 행위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또는 서로 법을 안다 손치더라도 꼭 적법한 행위만 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나쁜 행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사법적 시각에서는 원인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게끔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원인 관계도 상대적으로 비중이 커진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공법적 시각에서 한번 봐볼까요? 공법은 행정청이, 행정주체가 국민 여러분에게 뭔가 규제를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게 공법이라고 칭했어요. 그러면은 법률상으로 규제를 가하고자 하는 내용 중에는 불법한 내용을 담아놓고 불법한 상태에서 불법한 내용을 가하겠다라는 법을 제정은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공법적 시각에서는 원인관계의 비중은 조금 떨어져요. 원인관계 비중은. 어차피 다 적법한 내용을 담고 있는 거니까. 그리고 그러한 상태에서 국민이 규제를 받는 게 있겠죠. 그게 이제 법률 효과라고 말하는 거죠. 결과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결과가 더 중요하게 다뤄진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법률 효과라고 말하는 거죠. 이 결과가 중요하게 다뤄지는데 이 결과를 우리가 공법적으로 표현할 때 이를 행위 제한이다라고 표현한다는 거죠. 어차피 규제를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민은 규제를 받는 입장이 되는 거죠. 받는 입장에서는 내 행위를 어떤 것을 제한을 받느냐라고 말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나 부동산 공법이라는 과목이 있다라고 했을 때 주변 사람들이 부동산 공법이 어떤 과목이냐라고 하면은 국가기관 등이 토지와 건축물에 관하여 무언가 규제를 하고자 하는 내용을 갖는 걸 공법이라 그러고, 그럼 규제가 뭐냐고 물어보면은 행위를 제한하는 내용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주 가장 대표적으로 얘기를 합시다.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땅을 가지고 계세요. 근데 그 땅이 우리가 이제 국토교육부상의 관리계획의 용도지역이라는 걸 배울 겁니다. 그 용도지역이 상업지역으로 지정된 땅이다. 녹지지역으로 지정된 땅이다. 그렇다면 상업지역 지정된 땅 가지고 계시면은 상가 건물 지어서 여러 가지 수익 창출이 가능하다고요. 근데 녹지지역 지정된 땅이면은 개발행위 하지 말라는 얘기야. 개발행위 하지 말라. 그런 형태의 제한이 있더라는 거죠. 또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을 합니다. 투기 방지 목적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땅 가지고 있으면은 그거 내 땅이라고 해서 함부로 못 팔아먹어요. 토지거래 허가 요건이란 게 있어요. 그 요건에 맞을 때만 허가를 받아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 요건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땅을 처분할 수 없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받는 제한의 내용이 무언지를 가지고 배우는 게 행위 제한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법률을 배운다, 특히 공법을 배운다고 했을 때는 어디가 포인트가 있겠어요? 이 영역에 포인트가 있다는 거죠. 이 영역에. 그리고 전반적으로 사법적 영역에서는 요건도 무시를 못합니다만은 여러분들이 법률을 배운다는 것은 결론은 이걸 배우려고 하는 게 법률 배우는 거예요. 이걸 배우는 게. 자, 여러분들이 민법입니다. 민법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사례형으로 이제 공부도 많이 하시게 되는데 거기 보면 이런 게 나옵니다. 갑을, 병, 정에서 여러 인간들이 나와요. 근데 그 여러 인간들이 법률 행위하는 과정 속에 모두 다 착한 사람이라면 여러분에게 가르치지도 않아요. 그건 얘기할 필요가 없어. 모두 다 법에서 정한 틀에 다 적법한 행위만 한다면. 근데 그 가운데 꼭 한 사람 정도 끼어서 뭔가 불법적 행위를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의 행위에 대해서 그 다음에 효과가 어떻게 되느냐를 가지고 공부하는 게 민법이라고요. 결론은. 바로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법률 공부할 때는요. 여러분이 의식적으로 그런 효력이 어떻게 되는지 바로 그런 데 좀 주안점을 두고 공부를 해보세요. 그러면은 어떤 과목이 됐든 간에 그 시각 자체를 그렇게 간다면 어렵지 않게 받아들이지 않겠느냐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법률이다라고 해서 학습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지금 우리가 이제 부동산 공법이라는 과목을 배운다고 그랬죠. 그러면 부동산에 관한 공법이에요. 공법은 여러 형태로 있을 수가 있습니다. 국가 등 행정 주체가 뭔가 규제라는 내용을 갖는 것은 부동산에 한하지 않고 다른 측면에도 여러 가지 공법적 내용들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것은 부동산에 관한 공법만을 배우려고 한다는 거죠. 부동산에 관한 공법만. 그러면 부동산에 관계되는 규정으로서의 공법에 해당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느냐? 일일이 안 세봐서 제가 잘 모르겠네요. 뭐 어떤 분들은 뭐 350개다, 어떤 분은 150개다 이런 표현 쓰는데 그건 다 의미 없는 숫자고 아마도 그분들도 일일이 세본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건 보는 시각의 차이이기 때문에 그래요. 보는 시각의 차이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수백 가지가 되는 규정, 법률들이 있다고 쳐요. 그 수백 가지 되는 법률들 중에서 우리는 실은 이제 6가지 법률을 배우게 되는 거죠. 6가지 법률을. 그래서 여러분 혹시 그 자료 가지고 계신다면은 1페이지 그 가운데 보면은 6가지 법률의 종류가 나열되어 있는데 그건 좀 이따가 이제 말씀드리고 거기서 이제 6가지 법률이 있다더라. 그렇게만 일단 알아두시고. 자, 이 법률이란 게 국회에서 제정을 하는 겁니다. 국회에서 제정을 하다 보니까 하나의 문제점이 있어요. 시간이 다소 많이 걸립니다, 이게. 먼저 발의라는 게 있고, 심의가 있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본회의 의결을 거쳐서 통과가 된다고요. 그리고 이제 정부로 이송하게 되면 정부가 공포를 하는 형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뭐 꼭 지금 현재 국회만 얘기하자는 건 아니고, 우리나라 현재 국회 상태를 보게 되면은 법 언제 통과될지 몰라요. 또는 반대로 갑시다. 심사도 안 거치고 법도 통과시키고 있어. 자기들 마음대로. 우리가 도통 가늠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법률상에서 모든 것을 법률상의 근거를 두고 규제를 하게 되는데 문제는 부동산 부분에서는 급격한 가격 변동이 생기는 상황들이 참 많이 발생해요. 여러분들 지금 현재 일정한 지역에 전세 대란이 지금 발생하고 있다고 그러죠. 작년에 예를 들어 2억을 주고 살던 사람이 갑자기 집주인이 3억을 달라. 여러분들이 배우는 5% 상향, 5% 범위 안에 그 뭐 상향시키는 거죠. 그 의미 없어요. 그것은 살던 사람에 대한 얘기고 내쫓아버리는 식인데 뭐 지금. 그럼 급격한 그런 변동에 따라서 즉각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법률로서 대응하기는 너무 힘들다고요. 그래서 법률로 대응이 안 돼서 그래서 명령이란 걸 만들게 돼요. 명령 이렇게. 그래서 이건 행정부에서 하는 거죠. 행정부에서 이제 작성을 한다, 뭐 만든다 이렇게 봅시다. 그러면서 명령에는 시행령이라는 것도 있고 시행령이라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시행규칙이라고 그러죠. 시행규칙이라는 것도 있더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시행령이라는 것은요, 대통령령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시행령이라고 칭합니다. 대통령령 이렇게 돼 있네요. 행정은 이제 총괄 책임자니까. 근데 대통령께서도 조금 바쁘시다고. 그리고 대통령께서 아주 세세한 내용까지 언급을 하기 힘들겠죠. 그럼 이제 세세한 내용에 관해서는 우리가 총리령, 부령이라고 그러는데 일반적으로 뭐 총리령은 우리 시험에 별로 관계가 없는 내용들이니까 법률적으로도 부령이라고 그러죠. 우리 공법상에 있어서는 대표적으로 이제 국토해양부가 총괄부서예요. 부동산에 관해서는. 그럼 국토해양부 장관이 뭔가 명령을 발하게 되는 거죠. 그걸 제정을 하게 되는 거죠. 쉽게. 이런 형태로서 이제 시행령, 시행규칙이 있게 되는데 바로 여기까지를 우리가 보통 이제 국가규범이라고 그럽니다. 중앙정부에서 제정하는 일반 국민 모두에게 적용되는 규정으로서 법률과 시행령이 있다, 명령이 있다라고 보시는 거죠. 여러분들이 앞으로 그 시험 문제를 보면 항상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또는 건축법령상 이런 표현을 쓰게 된다고. 법령 단어 보세요. 여기 법과 명령 있죠? 이 두 가지를 합쳐서 법령이라고 칭하는 거예요. 법령 이렇게. 시험을 낼 때는 기본 원칙을 가지고 있는 법률과 그에 따른 약간의 상세한 규정을 가지고 있는 시행령 두 가지를 같이 묶어서 시험을 낸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법령이다라고 칭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걸 법령이라고 그러고 이런 것들이 이제 국가규범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지방자치를 실현하고 있죠. 그래서 지방자치가 실현되다 보니까 그 각각 지방 특색에 맞는 그런 내용들이 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조례라고 칭합니다. 조례라고 부르죠. 그래서 지자체 특성에 맞춰서 제정하는 걸 조례라고 그러죠. 그 다음 이제 행정기관 내부에 적용되는 또 규칙이라는 것도 있어요. 규칙 이렇게. 그런데 문제는 조례나 규칙을 가지고는 시험을 볼 수가 없다라는 거죠. 거의 모든 지자체 조례가 비슷비슷은 해요. 그러면 그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는 내용이 조금씩 차이가 나는데 여러분이 준비하시는 시험은 이건 전국 단위 시험입니다. 어떤 일정 지방에서만 보는 시험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조례의 내용이나 규칙의 내용은 시험은 낼 수가 없죠. 그래서 주로 여기 국가규범으로서의 법령을 가지고 시험 공부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규제를 가하는 각각의 영역에 대한 이런 근거가 있더라라고 보시면 돼요. 규제를 하는 과정에서. 자, 이 규범의 체계를 지금 근거를 보기 위해서 봤지만 규범의 체계를 가지고 설명드린 것은 하위 규범은 상위 규범에 위반하면 안 돼요. 하위 규범을 만들기 위해서는 상위 규범의 근거가 있어야 된다고 위임을 받거나 그래야지만이 제정을 하도록 만들 수 있도록 되어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죠. 그럼 봅시다. 우리가 명령이라고 그래요.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 법률에 위반을 해요. 그러면 이걸 위법이라고 칭합니다. 근데 이 아래에 있는 법률, 명령 등등이 헌법에 반하게 되면은 그걸 뭐라고 그러죠? 위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위법, 위헌이라는 단어가 그래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럼 위법 결정을 받거나 위헌 결정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법적인 효력이 없더라라는 거죠. 무효가 된다는 거죠. 그 조문 자체의 내용에 대해서는. 그런 틀에서 규범의 체계를 두는 것은 그런 법률상의